안녕하세요. 김수남 작가와 문예통통입니다.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조선의 마지막 학녀 덕혜옹주 소설 읽기 12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제 또 이어서 읽겠습니다. 악몽이에요. 지금 294쪽입니다. 294페이지. 네. 학교에서 돌아온 정혜가 덕혜가 있는 2층으로 올라왔다. 덕혜는 평소처럼 정혜를 맞았다. 그런데 정혜는 달랐다. 가방을 그대로 맨 채 석고상처럼 하얗게 질린 얼굴로 덕혜를 노려보았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느냐? 정혜는 금방 울음이라 터뜨릴 것처럼 얼굴을 실룩거렸다. 덕혜는 정혜에게 다가갔다. 그러자 정혜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덕혜가 딸에게로 손을 뻗었다. 정혜가 소리쳤다. 엄마, 나는 일본인이에요. 딸을 잡으려던 팔이 호공에서 멈췄다. 정혜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심장을 찢었다. 방 안에 고여있던 공기가 파르르 떨렸다. 정혜야, 그게 무슨 소리냐? 정혜의 눈이 붉게 충혈돼 있었다. 울다가 온 얼굴이었다. 나를 정혜라고 부르지 말아요. 나는 마사에, 소마사에란 말이에요. 기어코 덕혜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정혜는 와락 눈물을 터뜨렸다. 덕혜의 마음이 아득해졌다. 기어코 염려하던 일이 터지고 말았다. 아, 정혜야. 덕혜는 떨리는 손으로 정혜를 보듬어 안았다. 하지만 정혜는 냉정했다. 마치 징그러운 벌레를 떼어내듯 신경질적으로 몸을 떨었다. 얼마나 울었던 걸까. 아, 정혜야. 일본인이라니. 정혜라고 부르지 말라니 안 된다. 얘야, 너는 내 딸이다. 너는 조선인이다. 너의 이름은 정혜야. 그 말은 덕혜 입안에서만 맴돌았다. 한바탕 소동을 떤 정혜는 몸을 돌려 아래층으로 후다닥 뛰어갔다. 학습원에 입학했을 때부터 이런 일이 벌어질까봐 항상 마음을 졸였다. 조센징에 피가 섞였다고 일본인들의 표적이 되지 않을까 늘 염려했다. 난징대 학살과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때였다.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 시점이었다. 천황에 대한 충성과 일본인의 긍지가 하늘을 찌를 때였다. 조센징은 파리보다 못한 존재였다. 정혜가 방을 나간 후 덕혜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다. 정혜는 닭개웃기에 서재해 있었다. 마사에 울지 마라. 그런 일에 울면 안 돼. 내 어머니는 조센징이 아니라 조선의 고귀한 황녀란다. 정혜를 달래는 닭개웃기 음성도 흔들리고 있었다. 그래도 싫어. 애들이 조센징이라고 놀린단 말이야. 정혜는 닭개웃기 품에 안겨 울고 있었다. 아래층으로 내려온 덕혜가 정혜를 불렸다. 정혜야, 그렇게 부르지 마라. 난 정혜라는 이름이 싫어. 엄마도 싫어. 정혜가 발작하듯 소리쳤다. 정혜야, 내 이름은 정혜야. 덕혜는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신을 추스리며 또박또박 아이 이름을 힘주어 말했다. 정혜가 진저리를 치며 몸을 떨었다. 두 손 사이에 깊숙이 얼굴을 파묻었다. 울음소리가 그 사이로 새어나왔다. 정혜의 하얀 목덜미가 파르르 떨었다. 그리고 선명하게 가로로 그어진 상처. 닭기웃기가 하득장 놀라며 소리쳤다. 마사의 목 뒤에 이 상처는 뭐지? 정혜가 고개를 들었다. 황급히 머리카락으로 상처를 덮었다. 당신은 저 상처에 대해 알고 있었소? 덕혜는 고개를 저었다. 그가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덕혜를 보더니 이내 고개를 돌렸다. 마사에 어떻게 된 거야, 응? 그러자 정혜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애들이 놀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못살게 군단 말야. 이것도 애들이 나한테 못된 장난을 쳐서 생긴 거란 말야. 덕혜는 숨이 막혔다. 불현듯 자신의 학교 생활이 떠올랐다. 얼마나 외로웠던가. 얼마나 많은 무시와 경멸 어린 시선을 견뎌야 했던가. 황녀라는 신분을 갖고도 그런 일들을 참아내야 했는데 정혜는 얼마나 더 심한 일들을 참아내야 했을까. 덕혜는 상처를 면밀히 살폈다. 이미 암으로 희미한 상처로만 남아있었다. 생긴 지 며칠이 지났다는 뜻이리라. 정혜야. 닭기웃기가 입술을 바르르 떨었다. 그는 거칠고 빠른 목소리로 덕혜에게 얼음장을 놓았다. 마사에라 부르시오. 아이가 싫다 하지 않소. 딸을 감싸 안으며 차갑게 내뱉는 말이 화살처럼 가슴에 박혔다. 그러나 덕혜는 다시 한번 딸의 이름을 소리 높여 불렀다. 정혜야. 가슴이 아파도 조선의 피를 부정하게 내 벼를 둘 수는 없었다.
엄마 딸아, 조선에 가고 싶다고 했잖아. 너는 엄마 딸이야. 조선은 이제 없어. 망해서 없어진 나라라고. 대일본 제국의 식민지란 말이야. 정예가 매섭게 대꾸했다. 그때까지 견뎌왔던 굴욕의 시간들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다. 아, 누가 저런 말을 가르쳐줬단 말인가. 온몸에 힘이 빠져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다. 덕혜는 후들거리는 손으로 문지방을 붙들었다. 그녀는 아이의 얼굴을 멀거니 바라봤다. 저것이 내 굴욕의 마지막 징표다. 저것을 내 뱃속으로 낳았다. 저것이 외치는 저 소리, 내 삶의 뿌리까지 뒤흔드는 저 소리, 조선의 존귀함보다 부정하는 야멸찬 저 소리, 저것을 내가 낳았다. 덕혜는 부들부들 떨리는 몸을 겨우 지탱한 채 정혜 앞으로 다가갔다. 이리와 정혜야, 내가 엄마야, 내가 너를 낳았어. 덕혜는 흐른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정혜의 손을 잡았다. 싫어! 엄마가 싫어! 나는 아빠가 더 좋단 말이야. 정혜는 덕혜의 손을 야멸치게 뿌리쳤다. 덕혜는 무참하게 무너졌다. 둔중한 것으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정신이 아득해졌고 눈앞에서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아이가 싫어하는 것은 하지 말아요. 당신도 이제는 일본 사람으로 살아야 하지 않소? 당신은 일본인의 아내요. 더 이상 유령 같은 조선 황족 타령은 그만하시오. 들을 만큼 들었어. 마사에 때문에 많이 놀랐을 테니 2층으로 올라가서 쉬어요. 그는 냉정했다. 아이 곁에 접근하는 걸 허락하지 않았다. 덕혜는 잠시나마 그에게 마음을 얻으려 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워졌다. 그와 덕혜는 결코 같아질 수 없었다. 미호 마님 모셔라. 명령이 떨어지기를 기다렸다는 듯 미호가 나타났다. 그림자, 그래 저것들은 그림자야. 종이 인형이야. 표정도 없고 생각도 없어. 덕혜는 머릿속이 뱅뱅 도는 듯 했다. 어지러웠다. 다키우키가 종이 인형을 조정한다. 점잖고 예의 바른 저 남자의 차가운 얼굴. 그는 덕혜가 2층으로 올라가고 나면 정혜를 타이를 것이다. 이성적인 언변으로 차근차근 그는 정혜를 계속 마사에라고 부를 것이다. 조선의 황녀를 존중할 만한 예의를 지니고 있다고 해도 그는 앞으로도 계속 정혜를 마사에라고 부를 것이다. 미호가 덕혜를 부축했다. 덕혜는 앞에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허둥댔다. 허공을 휘저어 미호의 손을 잡았다. 앞이 보이지 않았다. 우연히만 했다. 모든 것이 멈췄다. 소리도 바람도 사람도 세상도 그저 먹먹하기만 했다. 조심하세요. 계단이에요. 2층 나의 지옥. 나는 그곳으로 끌려간다. 잠시 열리는 듯던 세상이 다시 닫힌다. 아, 소란스러운 세상. 쓸데없는 말들이 너무도 많아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다. 미호는 덕혜를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그는 나가면서 다시 한번 그녀를 돌아보았다. 꽃이 진다면 저렇게 지겠지. 덕혜는 역사의 책갈비 속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말라가는 작은 꽃잎이었다. 그중 덕혜의 정신 상태가 온전치 못하다는 소문이 하녀들 사이에서 번졌다. 그 얘기는 덕혜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하지만 덕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신이 미치지 않았다는 건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었다. 혼자만의 성에 스스로 가두고 혹독하게 담금질하고 있을 뿐이었다. 미친 척 하는 건 여러모로 유용했다. 사람들은 덕혜 앞에서는 말을 아끼고 시선을 돌리고 행동을 조심했다.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덕혜는 남들과 어울리고 말을 주고받는 대신 자신과 대화를 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되뇌고 준비해야 할 것을 생각했다. 새벽에 정원을 돌아다니기도 했다. 정원 뒤쪽에 나 있는 길을 따라 숲속을 혼자 거닐었다. 새벽녘 잠이 덜 깬 채로 화장실에 가던 하녀들은 헐렁한 흰옷을 입고 헤매는 덕혜의 모습을 볼 때마다 기겁을 했다. 퀭한 눈, 거칠한 피부, 덕혜는 나날이 수척해져 갔다. 오늘 또 숲으로 들어가시는군. 일본인 하윤 미호가 정원을 지나 숲속으로 들어가는 덕혜를 보고 수군거렸다. 하루 이틀 일도 아닌데 뭐 신경 쓰지 말아요. 곁에 있던 하녀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땅거미가 지난 시각이었다. 미쳤다는 소문이 돈 지 오래라 그녀가 숲속을 돌아다녀도 눈여겨보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저렇게 숲속으로 들어가시면 귀신꼴을 해가지고 나오시지. 손톱 밑에 흙대가 묻어 있을 때도 있고 나뭇잎을 씹었는지 잎 주위가 시퍼럴 때도 있어. 옷은 온통 흙구덩이에 뒹군 듯이 엉망이고
그래도 백장님께서 나무라지 않으시니 다행이지요. 덕혜는 그들이 하는 말을 다 듣고도 들은 척하지 않았다. 서늘한 바람이 얇게 입은 속옷 속으로 파고들었다. 숲속은 언제나 고요했다. 달이 뜨지 않는 날은 더 교교했다. 땅거미가 지고 나면 어둠이 내리는 것은 순식간이다. 하늘이 보이지 않게 우르창창한 숲은 항상 서늘하고 축축한 기운을 품고 있었다. 복수는 이제 의지할 곳이 없는 아무데도 없었다. 삶에서 자신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될까? 마마는 잘 지내실까? 사무치게 그리웠지만 이제는 갈 수도 없다. 영춘왕 저택에 다녀오게. 그날 아침 백장은 그렇게 말했었다. 그 댁 참모가 병이 들었으니 보름 정도 거기서 일손을 거들어주고 오게. 복수는 옷가지를 몇 개 넣어 모퉁이에 든 채 집을 나섰다. 영춘왕 저택에 가면 조선의 소식을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기분이 좋기까지 했다. 하늘은 맑고 바람은 상쾌했다. 복순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옹주마마를 며칠 보지 못한다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그곳에 갔다 오면 이것저것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걱정은 금세 사라졌다. 백작의 저택을 나와 얼마쯤 걸었을 때였다. 갑자기 2명의 사내가 복순의 앞을 다짜고짜 가로막았다. 모자를 깊이 눌러서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복순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누구세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들은 이유를 묻는 복순의 뺨을 거세게 후리쳤다. 낡은 트럭에 밀어넣었다. 그녀는 겁에 질렀다. 어디로 가는지 왜 끌려가는지 알 수 없었다.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을 멀뚱히 보기만 했다.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알 것 없어. 목숨이라도 건지고 싶으면 가만히 있어. 그들의 눈매가 살기가 어렸다. 차는 인적이 드문 산길로 들어서고 있었다. 어두워서 이가 덜덜 떨렸지만 복수는 이를 악물고 주위를 살폈다. 한참을 달던 차가 으슥한 곳에서 멈춰섰다. 운전을 하던 사내가 차를 세우고 저만치서 가서 오줌을 누웠다. 다른 사내도 내려 바지춤을 끌렀다. 담배를 태워 물고 다시 차에 오르던 사내의 눈빛이 복순의 가슴께에 머물렀다. 찢긴 위돈 사이로 가슴 골짜기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 야수가 숨어들기 시작했다. 사내 하나가 끈적끈적한 시선으로 복순의 가슴께를 더듬었다. 그곳 제법 통통하네. 흐흐흐. 복순은 앙칼지게 반응했다. 오히려 그 모습에 욕정이 끌어오는 사내가 천천히 복순에게 다가섰다. 다른 사내가 거들었다. 여기서 이러지 말고 산속으로 끌고 가자. 그들은 복순을 거치게 끌어내렸다. 그녀의 손을 뒤로 묶은 채 축축한 숲속으로 끌고 들어갔다. 복순은 이를 악물었다. 사내는 둘, 도망칠 수 있을까? 억센 소나기에 잡힌 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제법 반반한걸? 흐흐흐. 사내 하나가 허리춤에 차고 있던 칼을 꺼내 복순의 얼굴에 갖다 댔다. 번쩍이는 칼날에 오금이 저렸다. 죽고 싶지는 않겠지? 가만히 있으면 목숨은 살려주마. 사내 하나가 복순의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했다. 복순은 이를 악물고 으르렁거렸지만 그들은 복순의 목덜미를 어루만지고 가슴을 헤쳤다. 사내가 칼을 접으면서 허리춤을 풀었다. 사내 하나는 저만치 떨어져 망을 보았다. 복순은 멍을 뒤틀면서 반항했다. 사내의 억센 손바닥이 복순의 뺨을 쳤다. 눈앞이 아찔했다. 너 같은 년 하나 없애는 건 일도 아니야. 그러니 가만히 있어. 목숨은 살려줄 테니. 사내는 바지춤을 풀었다. 복순의 치마를 사정없이 걷어 올렸다. 복순의 허연 속살을 본 사내는 눈이 뒤집혀 마구잡이로 그녀를 짓이겼다. 하늘은 야속하게 맑았다. 바람 소리도 무심했다. 잔인하게 쏟아진 햇살 아래 복순을 가려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욕심을 채운 사내가 일어나자 또 다른 사내가 복순의 가영이를 타고 앉았다. 웃긴 두 손이 사내의 몸무게에 짓눌려 허옇게 질렸다. 눈물도 나지 않았다. 앙담은 입술에 피가 맺혔다. 사내들은 그런 것에는 관심도 없었다. 오직 한 가지, 복순의 아랫도리를 훔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피를 빠는 거머리들. 그들은 욕심을 채우고 나서야 복순의 몸에서 떨어졌다. 아랫도리가 얼얼했다. 차라리 악몽이었다면. 하고는 쓸만한걸. 사내가 침을 태하고 뱉으며 복순을 돌아봤다. 그 말을 듣자 형언할 수 없는 분노가 치솟았다. 복순은 벌떡 일어나 바지춤을 추스리고 있는 사내를 향해 달려갔다. 그의 팔뚝을 힘껏 물어뜯었다.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는지 알 수 없었다.
당황한 사내가 소리를 지르며 버는거렸다. 이년이 못하는 짓이야. 저만치 떨어졌던 사내 하나가 다급하게 달려왔다. 그의 손에서 칼날이 번뜩였다. 그가 복순의 얼굴에 칼을 휘둘렀다. 갑자기 견디기 힘든 통증과 함께 비릿한 피냄새가 코를 찔렀다. 팔을 물린 사내가 씩씩거리며 복순의 머리채를 휘어잡았다. 사내가 처음이라 곱게 봐줬던 이런 독한 년. 그는 복순의 머리채를 잡고 뒤흔들었다. 하늘이 빙빙 돌았다. 괜히 일 키우지 말고 그만 가자. 계집 얼굴에 칼자국이 깊으니 살아있어도 산목숨이 아니야. 하긴자 얼른 인연을 처리하고 가자고. 사내들이 다가와 복순의 두 팔과 다리를 묶었다. 그런 후에 질질 끌어다 숲속에 내동댕이 쳤다.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살려달라고 해봐. 차에 올라탄 그들은 서둘러 사라져갔다. 풀밭에 버려진 복순은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봤다. 무심하게 푸르렀다. 아, 어머니,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다시는 백삭집에 얼씬대지 마라. 만약 잡히면 그때는 죽여버린다. 운전대에 앉은 사내가 험악한 눈빛으로 복순을 쏘아보며 내뱉은 말이 이명처럼 웅웅거렸다. 복순은 집을 나설 때 옹주가 손에 쥐어주는 나비떨잠을 떠올렸다. 마마, 이럴 줄 예감하셨던 것이옵니까? 마마, 살아야 하는 이유. 너무 진짜 가슴 아프네요. 306쪽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삶은 원칙도 없고 배려도 없다. 사납게도는 운명의 갈 길을 막을 힘이 그에게는 없어. 소설을 진짜 읽으면서 제가 평생 한 번도 안 해본 말을 이걸 읽어야 되니까 입으로 내내는데 그것도 참 마음 아프고 슬프네요. 네, 진짜 이렇게 제가 처음 입으로 내보는 그런 말을 이 책을 읽어야 되니까 읽었는데 참 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책 진짜 읽어주는 부분도 이런 건 어려운 부분이네요. 살아야 하는 이유 다시 읽겠습니다. 삶은 원칙도 없고 배려도 없다. 사납게 휘두르는 운명의 갈 길을 막을 힘이 그녀에게는 없었다. 복수는 죽은 듯이 누워 있었다. 정지된 세상에 아무 의미 없이 널브러져 있었다. 손의 결박은 단단했고 버려진 몸뚱이는 상처투성이었다. 가시에 긁히고 찢기고 유린당한 몸뚱이는 휴지 조각처럼 구겨져 있었다. 어둠이 몰려올 때까지 복수는 그렇게 버려져 있었다. 복순을 구한 건 초로의 농부였다. 미동 없이 누워있는 복순을 보고서도 농부는 서둘러 다가오지 않았다. 거기 누구요? 목소리가 아주 조심스러웠다. 그 음성이 복순의 귀에 스며들었다. 그 순간 정지되어 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복순은 억지로 몸을 일으켰다. 그제야 놀란 농부가 뛰어와 복순군의 손과 다리를 자유롭게 풀어주었다. 밧줄로 묶여있던 부분에 시퍼렇게 피멍이 들어있었다. 복순은 고개를 떨군 채 찢긴 치마폭으로 입술을 닦았다. 아무렇게나 헤어진 옷을 여미고 농부를 쳐다보았다.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다. 우선 집에 가서 좀 씻어야겠소. 야수만도 못한 놈들에게 당했다 해도 죽을 수는 없었다. 얼굴에 칼자국이 깊게 나태해도 죽을 수는 없었다. 복순은 한 손으로 상처를 가렸다. 눈물과 핏물이 뒤엉긴 채 얼굴 위로 흘러내렸다. 복순은 겨우 몸을 추슬러 저만치 뒹굴고 있는 모퉁이를 움켜쥐었다. 그녀는 무작정 농부의 뒤를 따라 걸었다. 걸을 때마다 온몸이 찢겨나갈 듯이 고통스러웠지만 이를 악물었다. 집 앞에 작은 등불이 걸려 있었다. 소담한 정원, 자그마한 꽃합은 구수한 된장국 냄새도 났다. 그 냄새를 맡자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 강하게 밀려왔다. 그러나 그녀는 집에 들어서막 까무룩 정신을 잃고 말았다. 복순은 며칠을 시체처럼 누워 있었다. 농부의 아내가 그녀를 간호했다. 복순이 눈을 뜨자 그녀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복순은 몸을 일으켰다. 그 순간 세상이 빙그르르 돌았다. 다단 미방 윗목에 복순의 보따리가 얌전하게 놓여 있었다.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요. 복순의 말에 농부의 아내가 수줍게 손사래를 쳤다. 그러나 복순은 그녀의 눈빛에 은근슬쩍 어리는 호기심을 놓치지 않았다. 지난 악몽을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밤이 되기를 기다려 그 집을 빠져나왔다. 인사도 없이 떠나는 게 미안했지만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그녀의 발을 재촉했다. 마을에서 멀어질수록 악몽 같은 기억에서 멀어지는 길이라 생각했다.
터널 같은 어둠을 지나 아침 해가 오를 때까지 정처 없이 걸었다. 몸이 아직도 후들후들 떨렸다. 제대로 치료하지 않은 상처에서 진물이 흘렀다. 쉴 곳을 찾아 몸을 편안하게 누이고 싶었다. 그러나 갈 만한 곳은 없었다. 복수는 이를 악물고 걸었다. 조선이 사무치게 그리웠다. 어머니, 복수는 울음을 토하듯 어머니를 불렀다. 정처 없이 걷는 사이 하루가 지났다. 한적했던 길이 사람들로 웅성거릴 때쯤 복수는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돌아봤다. 도시였다. 복수는 조그만 음식 가게로 들어섰다. 한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였다. 쇼코모토메 데이마스, 정중한 목소리로 일자리를 얻을 수 없겠냐고 물었으나 일본인들은 복순의 몰골을 보고는 고개를 젓다. 이 가게 저 가게 기웃거기를 반나절. 그제야 복수는 그것이 도쿄라는 걸 알았다. 의식이 또렷해짐에 따라 미친 듯이 배가 고프기 시작했다. 그렇게 험한 일을 당하고도 배가 고프다는 사실이 경멸스러웠다. 살고자 하는 끈질기 본능에 복수는 울컥 눈물이 쏟았다. 패망이 눈앞이라는 이야기가 공경원하게 나돌 때였다. 거리의 분위기는 급대로 뒤숭숭했다. 패망의 조짐은 일본인들의 표정에서도 읽을 수 있었다. 사람들의 눈빛에서 날카로운 살기가 번뜩였다.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헤매는 자들이 부지기수였다. 구석에 거지처럼 웅크리고 있는 이들도 많았다. 곳곳에서 조선인 남자들의 시체가 발견되는가 하면 위안부를 하다 도망 나온 만신창이 여자들도 심심찮게 보였다. 그런 여자들을 본 일본 군들은 야수처럼 날뛰었다. 여자들은 굶주림과 공포, 언제 험한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젖어 거리를 떠돌았다. 일본군은 독이 오를 대로 올라 있었다. 불안한 시대를 도끼로 견뎌내고 있었다. 그들의 공포는 폭력으로 드러났다. 사람을 죽이고 여자를 겁탈하고 물건을 탈취한 일이 다반사였다. 거리마다 광기가 흘렀다. 복수는 골목으로 숨어들었다. 지난 악몽이 방금 꾼 꿈처럼 선명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일을 또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복수는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였다. 저녁에는 가정집 추녀 끝에서 몸을 웅크리고 잤다. 거리의 사람들이 다른 이들에겐 아무 관심도 없었다. 모두 제 앞가림에 급급했다. 복순의 행색은 날이 갈수록 더 추레해졌다. 그녀는 그런 모습으로 가게를 전전했다. 여전히 일을 주겠다는 사람은 없었다. 전쟁통이라 모든 물자가 기했고 사람들의 마음도 강팩했다. 5끼를 굶자 눈앞에서 실지렁이들이 고물거렸다. 그중 복서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힐끔거리기 시작했다. 저녁이 되자 가로등이 하나둘 불을 밝혔다.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복수는 어둑한 골목어귀에 쪼그리고 앉았다. 가게의 불빛이 희미하게 비추는지라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카미까지로 출격했던 사토의 동생이 죽었다는군. 그뿐이면 야마토 군함이 침몰하면서 200명이 넘는 젊은이가 죽었다네. 이러다 젊은이들 씨가 마르겠네. 어둠은 더 짙어졌다. 이제 가게 불빛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다. 복수는 어떻게든 그날의 잠자리를 구해야 했다. 하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긴 그림자가 불쑥 다가섰다. 거기 뭐야? 거기 누구야? 복수는 잔뜩 긴장했다. 몸을 한껏 움츠리고 상대를 바라봤다. 불빛을 등지고 있어서인지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그가 한 발 더 다가왔다. 덩치가 산만한 남자였다. 복수는 눈을 징끈 감고 몸을 더욱 웅크렸다. 그는 한 손에 커다란 쓰레기 봉지를 들고 있었다. 거기에서 고소한 닭튀김 냄새가 흘러나왔다. 빈속이 울렁거렸다. 복수는 후들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일어섰다. 밥 좀 주세요. 고소한 밥 냄새가 빈속을 휘저었다. 눈앞에 허연 쌀밥이 아른거렸다. 복수는 밥이라는 말을 끝으로 그만 정신을 잃었다. 이런 여자잖아. 쓰레기 봉투를 쥐고 있던 남자의 당황한 목소리가 골목에 길게 울려 퍼졌다. 어수선한 도시의 뒷골목으로 부장자들이 점점 모여들었다. 여자, 아이 할 것 없이 갈 곳 없는 목숨들이 거리를 표해했다. 복순이 조그만 음식점에 몸을 의탁하게 된 것은 불행 중 다행이었다.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던 남자 이름은 가토 추루마치였다. 그는 언제나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움직였다. 말이 없고 무표정했다.
석 달 동안 복수는 그가 웃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가게에 딸린 그의 방에서 처음 눈을 떴을 때 그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괜찮아요? 복수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빈속이 쓰리고 아렸다. 배를 움켜쥐고 일어나니 심한 현기증에 천장이 빙그르르 돌았다. 조그만 알전구 하나가 좁은 방을 밝히고 있었다. 괜찮아요? 복순이 이번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두툼한 손을 저으며 안심하라는 표정을 지었다. 그가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볼이 움푹 패일 정도로 상처는 깊었다. 복순이 세상에서 받은 상처 중에 가장 크고 깊은 것이었다. 그는 상처를 소독한 후 서둘러 방을 나갔다. 뒤이어 잔잔한 도마 소리가 났고 무엇인가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들렸다. 허기가 빈속을 핥혔다. 그는 잠시 후 김이 오르는 따뜻한 주간극을 들고 다시 들어왔다.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수는 허겁지겁 죽그릇을 잡았다.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나서는 또다시 혼절하듯 쓰러졌다. 두툼한 손이 그녀의 몸에 닿는가 싶었는데 어느 사이 그녀는 방 안에 눕혀져 있었다. 눈을 뜨자 덩치 큰 그가 미소를 지었다. 몸을 운신하게 된 후로 그녀는 자연스럽게 가게 일을 도왔다. 국수를 파는 가게였다. 작지만 정결했고 손님도 적지 않았다. 사람들은 카토가 마침내 색시를 얻은 모양이라고 떠들어댔다. 카토는 별 대꾸 없이 웃기만 하였다. 카토는 뚱뚱하고 못생겼지만 속은 깊었다. 그는 복순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복순 역시 그에 대해 묻지 않았다. 오히려 국수집을 찾는 사람들이 카토의 신상에 대해 이야기해줬다. 동성이 카메까지 특공지로 나가 전사했다는 것, 어머니는 그 일로 정신 이상이 되어 병원에 입원했다는 것, 그 병원비를 대기 위해 장사를 시작했다는 것. 사키코상, 카토는 좋은 사람이에요. 손님 중 한 명이 사귀어 볼 것을 은근히 종용했다. 가게에서 그녀는 사키코상이라 불렸다. 이름이 뭐요? 몸을 추스리고 일어났을 때 카토가 물었다. 이름 복수는 망설이다 그냥 사키코라고 대답했다. 단골 하방의 여급 이름이었다. 더 이상의 질문은 없었다. 그날부터 그는 친근한 여동생을 부르듯 그녀를 사키코라 불렀다. 새벽에 그는 혼자서 시장에 다녀왔다. 그가 사온 싱싱한 해산물, 파, 양파, 멸치와 다시마 그런 것들을 손질하는 건 복순의 몫이었다. 그녀는 열심히 일했다. 그러나 가끔씩 안에서부터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우동 그릇을 내던졌다. 멍하니 정신을 놓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카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방을 복순에게 내어주고 가게의 소파에서 잤다. 그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상한 동무는 몇 개월 동안 별 탈 없이 이어졌다. 그러나 얼마 후면 날씨가 쌀쌀해질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는 방으로 들어와야 할 것이다. 그러면 복수는 겨울이 되기 전에 그곳을 떠나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나의 육해군 장병이 용함이 싸우고 나의 모든 신하가 열심히 일하고 나의 1억 신민이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했음에도 전쟁 상황이 호전된 것만 아니었으며 세계에 대해서 역시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다. 가게에서 일한 지 2달쯤 지났을 때였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이었다. 앉아만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고 짜증이 치밀어 오르는 날씨. 복수는 양판을 까다 말고 라디오에서 울려 퍼진 일본 천황의 목소리를 들었다. 처음에 무슨 소린지 몰라 어두동절했다. 그나 곧 패망을 인정하는 말이라는 걸 깨달았다. 카토가 물을 써던 손을 멈추고 부르르 떨었다. 눈빛에 갠 분노가 칼끝을 머물렀다. 그는 칼을 도마에 내리꽂았다. 이렇게 패망하고 말 것은 내 동생을 인간 폭탄으로 만들다니. 그의 눈빛이 그렇게 절규하고 있었다. 복수는 떨고 있는 카토를 의자에 앉혔다. 그는 순한 아이처럼 그녀가 이끄는 대로 따랐다. 복수는 그를 가만히 안아주었다. 그는 여전히 벌벌 떨면서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했다. 한동안 말없이 그를 껴안고 있던 복수는 다시 그를 일으켜 세워 방으로 데려갔다. 따뜻한 보리차를 따라 그에게 건넸다. 카토는 말없이 그것을 받았다. 거기에서 소란스런 소리가 뒤죽박죽 들려왔다. 천황폐하를 목놓아 부르는 소리와 엉엉 우는 소리가 들렸다. 복수는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쳤다. 순식간에 방 안이 고요해졌다. 복수는 카토의 두 손을 꼭 쥐었다. 갑자기 카토가 손을 빼며 중얼거렸다. 언제 나를 떠나려? 복수는 말없이 그를 내려다봤다. 가지 말아요. 나를 떠나지 말아요. 갑자기 카토가 복수를
거세게 껴안았다. 복수는 자꾸만 가슴으로 파고드는 카토의 머리를 밀어냈다. 나는 조선으로 가야 해요. 복수는 그 말을 중얼거리며 몇 번씩이나 고개를 흔들었다. 흔들리는 시간들. 네, 흔들리는 시간들이에요. 덕혜는 밤이 되면 하모니카를 꺼내 들었다. 316쪽입니다. 덕혜는 밤이 되면 하모니카를 꺼내 들었다. 숲속에서 새소리가 들릴 때마다 덕혜는 하모니카를 불었다. 하모니카를 처음 배우겠다고 했을 때 다키우키는 기뻐했다. 그것이 덕혜의 우울증을 완화시켜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밤에 울려 퍼지는 하모니카 소리가 스산해서 견딜 수 없다고 불평을 늘어놓았다. 밤에는 불지 않았으면 좋겠어. 덕혜는 가만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마음의 문을 닫은 후로 그녀는 그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멍하니 앉아있는 날이 많아졌다. 그럴수록 다키우키 또한 그녀를 멀리했다. 정예와의 사이도 들킬 수 없을 만큼 악화됐다. 정예는 사사건건 덕혜에게 신경질을 냈다. 그녀의 딸이라는 사실 자체를 못 견뎌했다. 그중 덕혜는 아무리 정신을 다잡으려 해도 자신을 지키는 게 너무 힘들었다. 그때마다 복순이 간절히 그리웠다. 복순이를 좀 찾아줘요. 그 말에 잠자코 젓가락질만 하던 정혜가 발끈하여 대꾸했다. 그만 좀 할 수 없어요? 그까진 하녀 하나 없어진 걸 가지고. 복순이는 하녀가 아니야. 내 동지야. 내 혈육이야. 덕혜의 시선이 창밖 먼 곳을 향했다. 정혜의 얼굴에 짜증스러운 표정이 서렸다. 어머니, 듣기 민망해요. 왜 그 여자에게 그렇게 집착하세요? 복순이는 내 아버지가 어딘가로 보내버렸어. 당신 이제 좀 그만하시오. 어린애처럼 생떼 좀 뜨지 말아요. 지금은 나라가 어지러운 상황이요. 복순상이 어찌 됐는지 나도 알아볼 방법이 없어. 다키우키 목소리에는 날이 잔뜩 서 있었다. 사나워지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기어이 젓가락을 놓고 일어서던 다키우키는 덕혜의 애절한 시선에 또 한 번 절망했다. 그녀의 눈은 백치와 다를 바 없었다. 차라리 도끼를 품고 대들던 때가 나았을지도 모른다. 그때는 상황이 더 나아지리라는 희망이라도 품을 수 있었으니까. 요즘 그는 불쑥불쑥 모든 것을 되돌리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모든 걸 접고 싶다. 뭐가 이리 뒤엉켰는지. 조선의 황녀를 아내로 취한 대가가 이리도 복잡하고 힘들 줄이야. 그의 눈에 언뜻 비치는 절망을 그녀도 느끼고 있었다. 그녀 역시 더욱 차가워지는 그의 눈빛을 보며 더 깊게 절망하고 있었다. 덕혜는 그의 눈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알았다. 당신도 내가 미친 여자처럼 보이겠지? 하지만 당신도 알아야 해. 이 나라도 이제 나처럼 될 거야. 조선을 삼킨 대가야. 욕심을 부리다 미쳐버린 거지. 그건 벌이야. 다키우키는 덕혜의 눈빛이 공허해졌다가 표독스러워졌다가 절망에 빠졌다가 다시 공허해지는 걸 보았다. 체념과 공포와 절망 사이를 배회하는 그녀에게서 이제 벗어나고 싶었다. 그녀는 족쇄였다. 계속 그녀를 보고 있으면 자신마저 이상해질 것 같았다. 내가 너무 쉽게 생각한 건지도 모른다. 그녀는 결코 일본인이 될 수 없다. 노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 믿다니 그건 자만이었다. 어리석고도 한심한. 혼란스러운 나라 때문에 날이 서 있는 다키우키의 일상과는 다르게 덕혜의 하루는 아주 느리게 흘러갔다. 그녀의 신선은 나무의 이파리, 하늘의 구름, 바람소리 그런 것들만 무심히 쫓았다. 하지만 마지막에 머무는 곳은 언제나 정혜였다. 저 애를 데리고 조선으로 돌아가야 해. 정혜는 성미가 불같았다. 하지만 파르르 화를 내고서는 뒤늦게 후회했다. 특히 덕혜 앞에서 화를 다스리지 못한 걸 언제나 미안하게 생각했다. 덕혜에게 한바탕 쏘아붙인 후 차를 들고 2층으로 올라와 말없이 앉아있다 가기도 했다. 그녀만의 화해의 신호였다. 그러나 곰살궂게 굴지는 않았다. 그저 덕혜의 맥없는 눈동자를 들여다보다가 제풀에 지쳐 내려가곤 했다. 어느 날 덕혜는 다키우키가 없는 틈을 타 정혜를 불러 앉혔다. 열하에 가보지 않으려느냐? 덕혜는 그동안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여러 번 읽었고 정혜에게도 그 이야기를 해주었다. 미지의 세계를 동경하는 것은 그녀나 덕혜나 똑같았다. 언젠가는 꼭 함께 가자고 정혜는 꿈에 부푼 눈으로 덕혜에건 말하곤 했다. 어딜 가요? 열하요? 어머니는 지금 그런 말이 나와요?
그들의 골은 이미 너무나 깊었다. 닭기웃기는 학교 강사도 그만두었다. 태평양 전쟁의 발발로 세상은 어수선한데 닭기웃기는 오히려 한가롭게 정혜를 데리고 등산을 다니거나 산책을 즐겼다. 정혜를 덕혜 곁에 두고 싶지 않다는 무언의 시위였다. 그 자신도 덕혜를 점점 멀리했다. 살틀하게 보살피던 시간은 사라졌다. 집에 오면 마지못해 그녀의 방에 잠시 들렸다가 피곤하다는 말과 함께 서둘러 나갔다. 덕혜는 진정 외로웠다. 그런 중에도 세월은 무심하게 흘렀다. 1942년 여름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정혜와 이야기할 때 아니면 늘 서재에 들여박혀 있던 닭기웃기가 모처럼 말을 걸어왔다. 마사이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소. 그래서 하는 말인데 바람이나 쐬어주려고 하오. 어딜 가려고요? 고후 근처에 대명산이나 다녀올까 해요. 하오. 다행히 마사이도 등산을 좋아하니. 그렇군요. 정혜의 기분이 풀린다면 그리 해야지요. 덕혜는 쓸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니꼬를 지나 고다요카 언덕을 거쳐 하루 숙박하는 코스로 잡을까 하오. 네. 덕혜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세상에 홀로 된 느낌. 덕혜의 눈에 비탄이 서리는 걸 보면서도 닭기웃기는 고개를 돌렸다. 이 말고도 얼마나 골치 아픈 일이 많은가. 그러나 덕혜의 절망스런 한숨 소리는 오랫동안 닭기웃기 가슴에 끈끈하게 달라붙어 있었다. 1945년 4월 도쿄 첫 공습이 발발했다. 메구로 구의 소 백작 저택도 공습의 영향권 안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여기저기 우르르 쾅쾅 하는 소리가 들렸고 시도 때도 없이 조명탄이 터졌다. 사람들은 공습 경보만 울리면 목을 움츠린 자라같이 지하 방공으로 몸을 숨겼다. 닭기웃기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그런 다른 사람들보다 배는 더 힘들었다. 공습 경보가 울려도 아무 반응 없이 멍하니 앉아있는 덕혜 때문이었다. 그녀를 데리고 번번이 반공호로 몸을 숨기는 것은 생각보다 번거로웠다. 그러는 사이 여자 학습원의 집단 피난이 결정됐다. 정혜가 먼저 시오하라로 떠났다. 떠날 때도 덕혜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어쩜 떠날 수 있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몰랐다. 덕혜는 떠나는 정혜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이제는 다시 볼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엄습했다. 전세는 기울었고 조만간 전쟁이 끝날 거라는 소문이 나돌았다. 그때가 되면 정혜는 돌아올까? 내게 다시 돌아올까? 덕혜는 확신할 수 없었다. 이 어둡고 외로운 시기를 홀로 견디게 한 것, 그것을 알면서도 어머니로서 지켜주지 못한 것, 그런 것들이 덕혜의 가슴을 아프게 헤집었다. 덕혜는 정혜의 뒷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 대공습 시기가 되자 닭기웃기에게도 소집 명령이 떨어졌다. 나라의 부름을 받고 애국심으로 무장한 채 떠나는 그는 어쩔 수 없는 대일본 제국의 병사였다. 집안은 텅 비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덕혜는 자유로웠다. 일본인 하녀들이 있기는 했지만 닭기웃기가 사라지자 그들은 덕혜를 방치했다. 어수선한 세상에서 망국의 옹주 따위 관심받기 일이었다. 저택을 빠져나가 돌아다녀도 아무도 덕혜를 기억하지 못했다. 미호의 주변 눈길도 사라졌다. 늘 어딘가에서 그녀를 살피는 듯한 기분 나쁜 느낌도 사라졌다. 하지만 때를 같이해 덕혜의 탈출 의지도 사라졌다. 그녀는 혼자서 킬킬대고 웃거나 중얼거렸다. 하녀들이 수군거렸다. 마님이 이제는 완전히 미친 것 같아. 때때로 성장을 하고 돌아다니기도 했다. 온갖 옷을 꺼내놓고 입어보고 벗고 다시 입어보고 벗고를 반복했다. 모자를 썼다가 벗고 긴 치마를 입었다 벗어서 내팽기쳤다. 기모노를 입었다가 벗고 양장을 했다가도 벗어 던지기 일쑤였다. 방안은 도둑이 휩쓸고 간 것처럼 난장판이 됐다. 죽음기를 틀었다가 하모니카를 불었다가 그것도 아니면 혼자서 노래를 부르거나 방안을 빙빙 돌며 춤을 추기도 했다. 그 모양이 구슬프기 그지 없었다. 아무도 덕혜를 따르지 않았고 보호하려 하지 않았다. 모두들 그녀를 정신이 약간 나간 부잣집 안악 정도로만 여겼다. 덕혜는 도심의 거리를 자유롭게 거닐었다. 거리를 거닐면서 그토록 원하던 자유로운 사람이 됐다. 하지만 덕혜는 한순간도 그것을 온전히 누릴 수 없었다. 그날도 덕혜는 공허한 눈빛으로 집을 나섰다. 모자를 깊이 눌러 쓴 남자가 그 뒤로 따라붙었다.
덕계는 일찌감치 그 인기척을 눈치챘다. 그녀는 무심코 박무영을 떠올렸다. 그들이 아직도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나를 조선으로 되돌아 줄 수 있을까? 누구라도 그렇게만 해준다면 망설이지 않고 따라 나설 것이다. 덕혜는 마른 침을 삼키며 긴장했다. 그녀는 골목길이 꺾어지는 지점에서 재빨리 몸을 숨겼다. 뒤따르던 남자가 당황해하며 걸음을 제게 놀렸다. 덕혜는 그가 골목으로 들어서자마자 그 앞으로 불쑥 몸을 들이밀었다. 누구시오? 왜 내 뒤를 따라오는 것이오? 그가 멈칫거렸다. 죄송합니다. 그가 돌아서려 했다. 덕혜가 얼른 붙잡았다. 나를 미행하는 이유가 있나요? 나를 본 적이 있나요? 남자는 덕혜의 시선을 피했다. 나를 구출하는 계획이 있나요? 항공하옵니다. 덕혜는 그를 잡고 속사포처럼 말을 내뱉었다. 나를 포기하지 말아요. 나를 도와줘요. 나를 조선으로 데려가줘요. 덕혜는 그의 손을 잡고 애원하듯 말했다. 체면을 차릴 새도 없었다. 마마, 이 불청을 용서하소서. 그가 갑자기 덕혜 앞에 엎드려 울음을 터뜨렸다. 누가 이 가엾은 여인을 당당하고 기쁨 있던 옹주마무라 할 것인가. 초조하고 들어온 눈빛으로 사방을 살피며 애걸하고 있는 여자. 누군지도 모르는 남자에게 말을 걸어 자신을 구해달라고 호소하는 이 여자. 무영은 그녀를 똑바로 바로 볼 수 없었다. 나는 꼭 조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덕혜가 몸을 떨며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결국 일본은 패망을 선언했다. 다큐키는 그 사실을 덤덤하게 받아들였다. 이미 예견했던 일이기도 했다. 야마토 운운하는 다른 사내들처럼 영웅심을 지는 것도 아니기에 그의 절망은 그리 깊지 않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신경이 날카로웠다. 그는 종종 허둥대고 두려워했다. 그가 두려워하는 건 앞으로 견뎌내야 할 변화들이었다. 특히 사회개혁에 대해 극도로 불안감을 느꼈다. 궁극주의를 일수하는 사회개혁이 착착 진행되고 있던 시점이었다. 화족제도 없어지고 천황의 직계 형제들만 남겨두고 나머지 근친들은 평민 신분으로 격하됐다. 황족과 하족에게 엄청난 재산세를 부과한다는 소식도 들렸다. 그렇게 되면 다케우키도 막대한 세금을 감수해야 했다. 세금을 감당할 수 없다면 자기를 버리라는 무언의 압박이군. 백작임내하고 품위를 지키며 살던 시절은 이미 지나가 버렸다. 경제적으로 보조해주던 이왕 직장관 한창수도 얼굴조차 내비치지 않았다. 빛은 눈동이처럼 쌓여가는데 해결할 방도는 없었다. 다케우키는 골치가 아팠다. 이제 저택을 파는 것 외엔 방법이 없어. 너른 정원을 바라보며 그는 결심을 굳혔다. 지금까지 견뎌온 것도 용한 일이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집을 처분한 후의 형편은 불을 보듯 뻔했다. 귀족으로서 누리던 풍족한 생활도 포기해야 하고 하인도 부릴 수 없을 것이다. 덕혜가 큰 골칫거리였다. 그렇지 않아도 살갑지 않은 모녀다. 정예가 하녀도 없는 집안에서 덕혜를 살뜰히 보살필 리 마무했다. 형식적으로나마 황족 대우를 해줬던 것도 이제 끝났다. 이 현실을 덕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는 궁금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덕혜가 일본의 패배를 은근히 속으로 즐긴다는 걸, 천황이 항복을 선언한 이후 아무도 없는 곳에서 미소를 짓는다는 걸 그는 분하기도 했고 쓸쓸하기도 했다. 부부가 아니던가 정예라는 공통 분모를 지는 관계가 아니던가. 그러나 눈앞에 닥친 현실 앞에서 그들의 벽은 더욱 견고하게 드러났다. 우리는 영영 평행성일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는 쓸쓸한 탄색을 내뱉지 않을 수 없었다. 정예 또한 나날이 예민해졌다. 그녀는 2차 대전에서 승리한 연합군 사령부가 전 열도를 재정비하는 것을 두려운 눈으로 지켜봤다. 덕혜는 일본의 패망이 자신의 딸에겐 절망이란 사실을 깨닫고 가슴을 쥐어뜯었다. 천황이 항복을 선언하던 날 정예는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통곡했다. 하얗게 질린 딸의 얼굴을 보며 덕혜는 자신이 이 집에서 섬이나 마찬가지라는 걸 깨달았다. 외로웠다. 누구와 함께 일제의 패망을 기뻐할까. 덩실덩실 춤이라고 추고 싶었지만 기쁨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었다. 복순이 생각이 간절했다. 이제 난 조선으로 돌아갈 거란다. 그때 너와 꼭 함께 갈 거란다. 덕혜의 간절한 말에 정예는 고개를 저으며 당돌하게 대꾸했다. 일본이 망했는데 조선이 어디 있어요? 어머니는 정말 정신이 이상해진 거예요?
그 누가 가슴에 칼을 꽂는다 해도 이보다 더 고통스러울까. 그곳에 정예는 없었다. 마사이라는 이름의 아이만이 존재할 뿐. 일본이 패망한 후 조선인에 대한 핍박과 무시는 오히려 더 심해졌다.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정예는 한껏 날이 서 있곤 했다. 조센징의 딸이라는 놀림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어느 날 덕혜는 정예의 신발이 얌전히 문가에 놓여 있는 걸 발견했다. 아무 일이 생겨도 기어이 학교에 가던 아이였다. 그녀는 집안 구석구석을 찾아다녔다. 정예는 어디에도 없었다. 정예야, 정예야. 정예라고 부르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집안은 불길하게 조용했다. 덕혜는 다시 한번 정예를 불렀다. 그때 어디선가 비명소리가 들렸다. 덕혜는 소리가 난 곳으로 서둘러 달려갔다. 2층 다락이었다. 정예는 어두운 다락밖 기퉁이에 무릎을 모은 채 웅크리고 있었다. 정예야, 왜 그러니? 정예가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다시 한번 비명을 질렀다. 가란 말이야. 그 목소리 듣기 싫어. 꼴도 보기 싫어. 제발 부탁이야. 나를 정예라고 부르지 마. 정예가 울음을 터뜨리지 않았다면 그냥 뒤돌아섰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예는 서럽게 울었다. 딸이 우는데 매정하게 돌아설 어미가 어디 있을까. 덕혜는 감히 다가가지도 못한 채 다락방 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친구들이 나를 스파이 취급해. 우리 일본이 진 건 다 나 같은 사람들 때문이래. 조센징아, 피가 섞인 나 같은 사람들 말이야. 내가 대체 무슨 잘못을 했어? 나도 우리 일본이 이기길 간절히 바랐어. 그런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난 가끔 내가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돌멩이나 벌레가 된 것 같아. 대체 왜 내가 그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거야? 응? 이게 다 어머니 때문이야. 덕혜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 정혜는 말수가 현저하게 줄었다. 기가 시간도 늦어졌다. 밤늦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을 때도 있었다. 그날 또 덕혜는 돌아오지 않는 딸을 찾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딱히 생각나는 곳이 없었다. 자신의 딸인데도 아는 게 거의 없었다. 참담했다. 그는 가끔 집으로 놀러든 정의 친구 집을 찾아갔다. 그 아이는 머리만 내민 채 귀찮다는 듯 말했다. 마사이는 요즘 바빠요. 늘 남자애들과 붙어 다녀요. 자기가 무슨 여왕인 줄 아나 봐요. 다리에 힘이 풀렸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한없이 멀게만 느껴졌다. 결국 정혜는 통금이 지나고서 한참 후에야 돌아왔다. 정혜는 덕혜를 힐끔 보더니 제 방으로 쑥 들어가 버렸다. 덕혜는 정혜의 방문 앞에서 갈 길 잃은 사람처럼 우르커니 서 있었다. 딸을 영원히 잃어버렸다는 느낌이 온몸을 아프게 휘감았다. 덕혜는 그 밤에 또 하모니카를 불었다. 그 가락에 하랍이라도 하듯 숲속의 새가 구슬프게 울었다. 다음날 덕혜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다. 하녀들을 물리고 직접 정혜의 아침상을 차렸다. 과자도 직접 구웠다. 덕혜는 밝은 얼굴로 정혜를 불렀다. 정혜야, 밥을 먹은 후에는 후원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나 좀 하자꾸나. 드물게 보는 덕혜의 밝은 얼굴에 마음이 풀어졌는지 정혜가 선선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다케유키는 아침부터 집을 비웠다. 그중 그는 집을 처분하는 일로 무척 바빴다. 덕분에 덕혜는 하녀들도 물리고 정혜와 둘이서 후원으로 나갔다. 우아한 찻잔에 차를 따르고 직접 구운 과자를 접시에 담았다. 모처럼의 호사였다. 호젓한 숲에서 신선한 공기가 뿜어져 나왔다. 덕혜는 정혜의 손을 잡고 그윽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참 많이 컸구나. 이젠 제법 의젓해졌어. 덕혜는 정혜를 그 어느 때보다 깊은 눈으로 바라보았다. 덕혜는 따뜻한 차 한 잔을 정혜 앞으로 밀어놓으며 말문을 열었다. 열아일기를 읽고 나서 어미는 그곳에 꼭 가고 싶었다. 또 그 얘기를 왜 또? 정혜가 고개를 숙였다. 세상이 조용해주면 그러자는 얘기다. 덕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동안 사납게 군 게 미안했던지 정혜는 잠자코 듣기만 했다. 정혜가 과자 하나를 집어 오도독 씹었다. 덕혜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열하엔 청나라 황제의 여름 궁전이 있다지요? 정혜의 목소리가 모처럼 온순해졌다. 그렇다는구나. 꼭 가보고 싶은 곳이지. 정혜는 고개를 숙인 채 과자 먹는 일에 열중했다. 성격이 사납지도 못한 것이 순간의 화를 못 참고서 덕혜는 정혜가 측은했다. 하모니카 좀 불어줄까? 네, 좋아요. 덕혜는 하모니카를 들어
꽃다루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 처음으로 배운 일본 창가. 정혜도 그 노래를 좋아했다. 숲속에서 새가 울기 시작했다. 날씨가 쌀쌀하구나. 방에 들어가서 이야기할까? 덕혜가 하모니카를 불다 말고 정혜를 바라보았다. 그러는 게 좋겠어요. 오늘은 어머니 방에서 조선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어쩐 일인지 정혜가 다소곳하게 덕혜의 말을 따랐다. 덕혜는 정혜의 손을 잡고 천천히 2층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 사이에 하늘이 눈에 띄게 어둑해졌다. 비를 머금은 구름이 낮게 떠 있었다. 계단을 오르며 정혜가 하품을 하기 시작했다. 간밤에 잠을 설친 덕혜도 따라서 하품을 했다. 빈님이 오시려나. 이런 날은 낮잠을 자기 딱 좋겠다. 미요,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낮잠을 잘 터이니 방해하지 말아줘. 덕혜는 방으로 돌아와 다시 하모니카를 불었고 숲속에서 하답하듯 새가 또 울었다. 정혜는 조선의 궁중 후원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졸랐다. 덕혜는 아련한 기억을 더담으며 후원을 떠올렸다. 내가 살던 창덕궁에는 아주 아름다운 후원이 있었지. 봄이면 화사하게 꽃이 피고. 덕혜의 이야기를 듣던 정혜가 또 하품을 하기 시작했다. 창문 밖에서 빗소리가 들렸다. 후두둑 후두둑 빗소리가 자장가처럼 울렸다. 덕혜는 정혜의 손을 살포시 잡았다. 뭉클한 감동이 밀려와 가슴이 한껏 부풀어 올랐다. 아, 내 딸. 덕혜는 정혜의 얼굴을 바라봤다. 기쁨과 호기심이 모두 다 사라져버린 저 어린 얼굴. 정혜는 외로운 것이다. 사내들을 만나러 다니고 밤늦게 귀가하는 것도 어디서도 그 외로움을 달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때가 되면 내 품으로 돌아올 것이다. 덕혜는 정혜를 꼭 안고 눈을 감았다. 이제 여행을 떠날 때가 된 것이라 생각하니 호흡이 가빠졌다. 숲속에서 새 소리가 또다시 들렸다. 여기까지 읽고 또 나머지 부분은 또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31쪽까지 읽었습니다. 곁에 아무도 없다 이 부분은 또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